24장 같은 계획의 다양한 결과들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이 계획이라는 말은 이 꽁세이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 말은 계획을 세우다처럼 먼 미래를 준비한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는 의도로서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같은 의도로 뭔가를 해도 다양한 결과를 얻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가 된 사례는 궁정 사제장 자크 아미오가 전해주는 프랑스와 드 기즈 공작의 일화입니다. 이 자크 아미오는 이제 프랑스의 인문주의자이자 그리스어와 라틴어 고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인물인데 몽테뉴가 참고하고 있는 플루타르코스의 글이 바로 이 아미오의 번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번역가이기도 하죠. 한편 이 프랑스와 드 기즈 공작은 이제 가톨릭파의 종교 전쟁상에서 가톨릭파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러한 가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즈 가문을 결코 이 종교 전쟁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데 기즈 공작이 이제 1562년에 루앙을 점령하던 당시에 암살 음모가 알려지면서 그 암살자로 지목이 된 사람을 불러서 나름대로 자비를 베풀고 신교보다는 구교가 훨씬 더 큰 자비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훈훈하게 끝났죠, 일단은. 두 번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루키우스 킨나의 이야기인데 이 글은 원래 세네카의 자비에 관하여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컨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킨나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킨나라는 사람은 이 폼페이우스 가문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폼페이우스 가문은 사실은 로마에서 최고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황제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이 사람을 없앨 수는 없었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리비아라는 이 아내가 그동안 이제 암살 시도자들을 엄벌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암살 시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이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서 킨나를 용서하고 나중에는 이제 친구를 거쳐서 상속자에까지 끌어올려 주는데 이러한 관용을 베풀어서 이후에 음모를 예방하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이 아우구스트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프랑스와 드 기즈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말에 이릅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 있은 후 한 1년쯤 후에 장트 폴트로 드 메레라는 이 사람이 신교도였는데 가톨릭 주둔지로 가고 있던 공작에게 초금을 발사해서 암살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기즈 공작을 이제 옆에 있던 측근들이 임시방편으로 바위에 눕혔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 공작의 바위라고 알려진 이 바위가 남아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아우구스투스와 기즈 공작의 결말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의도, 나름대로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평생 동안 암살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기즈 공작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때 암살을 피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가 내리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허망하고 변덕스럽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나 우리의 결심 방비들을 가로질러서 항상 사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운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 운명의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의 기술 분야는 어떨까요?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아주 정교하게 자기의 의도를 집어넣는 그런 분야가 인간의 기술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의술이나 시, 웅변, 그림, 저술, 군사를 살펴봐도 이 모든 것에도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운 좋은 의사라는 표현이 있듯이 의사의 기술만으로도 충분치 않고 의사가 나름대로 운이 있어야 환자를 잘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인식이 우리 사이에 퍼져 있지 않느냐라고 몽테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웅변이나 화가도 자신의 성공에 놀라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경우에 자기의 능력이 오로지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뭔가 운이 좋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몽테뉴는 그렇게 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가장 정직하고 공정한 편에 투신하는 것. 어떤 길이 지름길인지 확실할 수 없으니 언제나 곧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운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택하는 길은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가장 정직하고 공정한 편에 투신을 한 다음에 결국은 운수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온과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는 철통 같은 경계보다 주변 사람들을 신뢰했던 편을 택했던 사례입니다. 디온이라는 사람은 시라쿠사의 정치가로서 시라쿠사의 그 참주라고 얘기했던 디오니시오스의 처남이죠. 결국은 이제 이 디온이라는 사람은 시라쿠사를 전제 정치로부터 해방시킨 인물이고 또 플라톤을 존경해서 이 플라톤을 시라쿠사로 초청해서 정치 변혁을 시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는데 디온은 이제 결국 이제 칼리푸스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지만 이 칼리푸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시칠리아 전체를 손에 넣을 가능성을 보이자 디온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죠. 하지만 디온은 이제 이 친구였던 이 칼리푸스를 끝까지 믿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 결국은 이 칼리푸스의 손에 암살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를 믿다가 이제 죽은 경우죠. 반면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인 필리포스가 준 약을 먹으면서 그를 조심하라는 편지를 넘겨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알렉산드로스에 관련된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영웅적인 장면일 것 같습니다. 얘기인즉슨 알렉산드로스의 의사인 그 필리포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필리포스를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로스를 죽이게끔 그렇게 이제 뇌물을 받았다라는 이제 편지를 알렉산드로스에게 보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마침 그 편지를 이제 받고 있을 때 필리포스가 이제 약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랬더니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필리포스에게 이제 그 사람이 암살자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를 건네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약을 흔쾌히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는데 굉장히 평온한 표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사였던 필리포스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알렉산드로스에게 자신을 모함하는 편지가 왔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란 상태에서 이제 자신은 이제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걸 변명을 하는데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더 이상 묻지 않고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 마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이 약을 먹고 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플루타르코스의 원래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인용을 해놨죠. 자, 이 인용문을 보시고 그 앞뒤 맥락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이 책, 즉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알렉산드로스 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심하게 경계를 하는 왕공은 몰락과 수치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에서 왕공이라고 하면 이제 왕의 관열에 오르는 이제 그런 높은 귀족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경계심을 많이 보이다 보면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이제 몽테뉴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인물이 두 명의 앙리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훗날 앙리 4세가 되는 앙리 드 나바르라는 인물과 이제 프랑스와 드 기즈의 아들인 앙리 드 기즈이죠. 이 사람 둘 다 이제 지나치게 경계를 함으로써 위대함을 좀먹은 이제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제 정반대의 모범적인 사례는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키피오라는 사람은 엄청난 그 전쟁 영웅이죠. 로마에서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이김으로써 로마의 영토를 아프리카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누스라는 그러한 별칭을 붙여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스키피오는 이제 그 당시에 아직은 이제 아프리카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페인을 점령하는 데 그쳤는데 스키피오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와 카르타고가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서 그 마사이 술리의 왕 시팍스를 접촉을 하려고 했죠. 자, 마사이 술리는 스페인의 그 맞은편에 위치한 아프리카 해안에
사는 부족인데 당시에 이제 카르타고와 우호적인 관계였죠. 그래서 이제 스키피오는 이 카르타고 정벌을 위해서는 이제 시팍스를 로마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관이었던 라일리우스와 함께 아프리카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필이면 카르타고의 장군인 하스드루발도 시팍스를 찾았죠. 만약에 이제 하스드루발 같은 경우에 이때 카르타고를 없앴다면 아마도 그 카르타고가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아프리카누스는 이 아주 담대하게 또 이 나름대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넘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을 상대를 했죠. 그래서 완벽하고 훌륭한 재치를 보여줌으로써 시팍스뿐만이 아니고 하스드루발까지도 매료되어서 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몽테뉴는 설명을 합니다. 타고난 의심이 굉장히 심했지만 나름대로 고삐를 죄어서 좋은 결과를 이끈 예로는 루이 11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몽테뉴도 이제 가장 의심이 많았던 왕이라고 평가를 했고 다른 역사가들도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만큼 굉장히 의심이 많고 매사 어떤 그 꾀를 많이 부렸던 그런 루이 11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이 페론에서 벌어진 그 협상 그때는 이제 브루타누 공작인 샤를과 영토를 둘러싼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때 적진에 자기가 혹시 해를 당할 수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주 담대하게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협상을 갖다가 잘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예를 들면서 의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었지만 나름대로 의심을 최대한 자기가 억제함으로써 성공을 했던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화해의 순간에 강력한 자신감을 잃어서 불행에 빠진 사례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엔의 총독 트리스탕 드 모냉이라는 사람이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보르도 소금세 폭동 사건인데, 그러니까 소금세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소금이라는 것은 인간이 늘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정권에서도 소금에다가 이 세금을 많이 붙여서 세수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보르도 지역에 이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몽테뉴가 15살 때 학창 시절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시민들이 무기고를 점령하고 시청을 습격하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그것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엔 총독 트리스탕 드 모냉이라는 사람이 아주 혈혈단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등장을 해서 시위대한테 갔지만 중간에 평정을 잃고 겁에 질린 나머지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자신감을 잃는다면 결국은 불행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몽테뉴는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몽테뉴 자신도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대담성을 통해서 위험을 모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85년도에 이제 보르도 시장직을 두 번째 역임을 했죠, 몽테뉴가. 그때는 이제 카톨릭 진영이 교황과 스페인 왕을 등에 업고 세력이 굉장히 막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나바르 공과 마르그리트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자 카톨릭 측은 이제 신교 측이 가톨릭 측인 마르그리트를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믿어서 굉장히 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보르도 성체를 지키던 수비군 지휘관이 가톨릭 동맹파여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파견이 됐던 이 마티뇽 원수가 혹시 이들이 보르도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이걸 막기 위해서 지휘관인 그 바이아크라는 사람을 무장을 해제하고 성체를 보르도시에 넘기도록 명령한 뒤에 이제 시장인 몽테뉴에게 명해서 국민들이 국왕에게 충성을 보이는 이제 그러한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이제 몽테뉴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이 구교와 신교가 다 섞여 있는 시민들을 민병대로 구성을 해서 열병식을 성대하게 거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체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카톨릭 동맹파가 이 마티뇽 원수에게 복수를 할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냐면 마티뇽 원수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수비군 지휘관의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에 열병식을 하다가 갑자기 마틴형 원수를 암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열병식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오히려 당당하게 행사를 진행을 함으로써 신뢰를 증진하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러한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가 볼 때 현명한 인물은 암살의 위험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 대신에 신의 가호를 믿고 당당하게 행동을 한다. 또 대표적인 예로 카이사르 같은 인물, 또 시라쿠사의 참주 디오니시오스 같은 인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두려움과 근심 대신에 당당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성공을 했던 그러한 예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러한 사례에 대한 반대되는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귀족인 고티에드 브리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아테네 공국의 상속자임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테네 공작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1342년에 이 피렌체가 주변 도시와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아테네 공작을 지도자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의외로 잔인하고 거만하고 아주 독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 후에 쫓겨나고 말죠.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이 아테네 공작은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최악은 음모를 고변한 마테오 디 모로조를 죽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모를 차라리 선포를 해서 내가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했지만 내가 이렇게 음모를 밝혀내서 해를 면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위험에 대비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감추고 지워버리려고 함으로써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몽테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는 이제 로마의 역사가 아피아노스의 내란기에서 뽑은 예들입니다. 이 몽테뉴가 정리한 내용은 거기에 등장하는 아포니우스와 이 바루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도피 생활이 주는 압박감과 공포를 감안할 때 모든 일을 운명에 맡기는 담대함이 결국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교훈을 준다는 거죠. 뭐 다른 것보다도 모든 일을 운명에 맡겨라. 그러하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이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담대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편이 가장 훌륭한 방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세이를 마감하죠.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의 예를 참조함으로써 비슷한 준비를 하더라도 같은 계획을 세워도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명의 어떤 성격을 잘 알고 중간에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처럼 항상 옳고 올바른 길이라고 선택되는 것을 행하고 그 모든 것은 운수에 맡기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